안녕하세요. 축진멍입니다. 토트넘이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로메로가 재계약에 성공했는데요. 토트넘과 로메로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. 시즌으로 치면 이번 시즌 포함 4시즌 정도를 토트넘과 더 있겠다는 계약을 한 거고요. 로메로가 시즌이 끝나기 전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면서 다른 팀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그런 얘기가 차츰차츰 줄어들더니 또 토트넘이 마침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고 로메로가 원하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런데 또 감독이 포스테코글루였다가 프랭크로 바뀌면서 포스테코글루 나가면 로메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토트넘 팬분들도 이제 로메로의 잔류 가능성 100%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토트넘 팬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재계약까진 아니더라도 로메로가 이번 시즌엔 이적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던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로메로가 토트넘의 주장이 됐다는 그 뉴스죠. 그리고 그 주장이 된 거에 이어서 바로 재계약까지 해버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수비 한 자리 아주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. 원래 토트넘 주급이 손흥민, 메디슨, 로메로 이 순서였는데요. 손흥민이 나가면서 메디슨이 잠깐 최고주급자 자리에 올랐는데 로메로가 재계약하면서 토트넘의 최고주급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토트넘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입과 같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로메로가 토트넘에서는 고급진 수비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고급진 수비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일단 로메로가 남으면서 토트넘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. 첫 번째, 로메로가 나갔다면 단소가 2옵션이 될 수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전 라인은 반더벤, 단소 이렇게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재계약하면서 단소가 3옵션이 됐고요. 단소가 3옵션인 팀. 이건 뎁스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유사시에는 백스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메로, 반더벤, 단소로 백스리를 구성했을 때도 단단한 모습 가져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핵심 수비수 한 명을 재계약시킨 거 아주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로메로가 토트넘 센터백에서는 저는 거의 독보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빌드업 때문인데요. 로메로가 전진 패스 퀄리티가 정말 예술입니다. 상대가 자리 잡고 있을 때 몸을 반 정도만 열어서 우리 팀 미드필더한테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요. 저는 이제 패스를 준다기보다는 패스를 쑤셔 넣어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각이 안 나올 때도 이 로메로라는 선수의 퀄리티로 공을 전진시킬 수 있다.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. 또 삼선에 공 받아주는 선수들이 막혀 있을 때는 한 번에 스트라이커나 2선으로 찔러주는 그런 전진 패스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로메로가 토트넘 후방 빌드업에서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한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로메로가 또 지공과 역습 수비 저는 둘 다 가능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토트넘 수비에서도 1대1 수비 거의 제일 잘하는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최종 수비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. 사실 저는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로메로 지키는 게 토트넘한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봤었는데 토트넘이 그걸 해낸 것 같고요. 이 로메로가 남음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이 이탈하지 않는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된다는 것도 아주 큰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토트넘의 호재입니다. 히샬리송이 미쳤습니다. 아마 다음 경기에도 이런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벌리전 리그 첫 경기인데 2골. 특히나 왼쪽에 있는 두 번째 골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개막전은 다른 거 없습니다. 무조건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리그는 길기 때문에 경기력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3점을 챙겨놨다는 거 심리적으로도 선수들에게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고요. 감독 역시도 3점이라는 걸 챙겨놨으니까 조금 더 심리적인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 큰 역할을 했던 게 히샬리송이고요. 저는 이 히샬리송의 득점이 터지는 타이밍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토트넘이 전반에 딱 기선제압할 때
넣기도 했고,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실점으로 잘 버티다가 두 번째 골로 번리의 분위기를 아예 꺾어버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이 했던 그런 슈팅들이 사실 득점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난이도의 슈팅이었는데요.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의 폼으로는 다음 맨시티전 선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이런 상황에서 선발 안 시켜주는 것도 좀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솔랑키가 물론 있긴 하지만 컨디션 좋은 히샬리송을 적극 기용해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히샬리송이 이날은 골 말고도 등지고 버티는 능력, 경합 능력, 연계 능력, 이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이 히샬리송이 벌리 말고 조금 더 높은 클래스의 팀에도 통할 것인지,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. 그리고 거기서마저 통한다고 하면은 진짜 자연스럽게 솔랑키가 벤치에 앉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영입생 쿠두스랑 히샬리송이 되게 잘 맞는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영입생이라는 존재가 사실 다른 팀에서 자기 혼자 온 거기 때문에 처음에 동료들과 섞일 수 있게 지지 기반 내지는 무언가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쿠두스가 뭐 자기가 잘하기도 하지만 이 히샬리송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무스하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쿠두스가 또 이번에 히샬리송한테 어시스트 2개 하면서 본인도 공격 포인트 2개 만들어냈거든요. 그래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무엇보다 쿠두스는 1대1 돌파가 됩니다. 지금 토트넘 자원 중에서는 아마 측면 1대1 돌파를 제일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1대1 돌파가 되니까 다이렉트 플레이가 가능하고요. 뭐 크로스, 슈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크로스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. 그걸 결국 마무리해줄 자원이 필요한 건데 그 역할을 히샬리송이 완벽하게 해준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슈퍼컵 결승전처럼 둘이 게임 컨셉에 따라서 투톱처럼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왔다, 정말 좋은 영입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히샬리송과 솔랑키를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사실 뭐 저번 한 경기로 솔랑키가 완전히 주전에서 밀렸다, 이것까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솔랑키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 아래서는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받지 못했어요. 뭐 제대로 솔랑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포스테코글루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저는 포스테코글루 때는 토트넘의 원톱 공격수가 할 일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등지는 것도 하고 앞에서 경합도 하고 전방 압박도 또 쉬지 않고 시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솔랑키가 본업에서 활약을 해야 될 때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토마스 프랭크 때는 물론 당연히 경기 중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또 뒤쪽에 내려서 지키는 수비라는 타이밍들도 있기 때문에 포스텍 때보다는 조금 더 할 일이 단순화됐다,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은 조금 더 득점에 집중하는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솔랑키도 스피드 있고 공중볼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습 시 다이렉트한 공격 내지는 크로스 플레이, 이런 거에도 충분히 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히샬리송이 치고 올라오면서 점점 1, 2옵션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잖아요. 근데 이 1, 2옵션의 경계가 애매해지면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이 감독입니다. 너무 좋죠. 누굴 써도 어느 정도 자기가 구상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고, 또 이 두 선수가 주전에 들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퍼포먼스가 또 쭉쭉 올라올 테니까요. 그리고 또 히샬리송이 톱 아니라 토트넘에서 왼쪽 공격수 자리에서도 뛰었었죠. 그래서 뭐 경기 컨셉에 따라 히샬을 왼쪽 인사이드 포워드, 그러니까 완전 클래식한 윙어보다는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세미 투톱처럼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히샬리송의 좋은 컨디션, 토트넘에게는 여러모로 플러스를 가져다 준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에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,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첼시전이 끝나고 이제 에제가 팬들이랑 인사를 했는데 막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뭐 엠블럼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팬들한테 손을 모으는 인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평소의 인사와는 좀 다르니까 마침 또 토트넘과의 이적설이 있기도 해서 아 이거 정말 이적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
첼시 쪽 1티어 기자라고 볼 수 있는 멜로가 에제의 인사는 작별 인사처럼 보였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, 온스테인도 에제가 여전히 토트넘과 이야기 중이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이 인사만으로는 약간 억측이 될 수 있잖아요. 그거 말고도 또 에제 이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온스테인 쪽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황희찬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황희찬은 에제의 직접적인 대체자라기보다는 은케티아가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공백을 채우려는 영입으로 황희찬을 생각하고 있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레스터시티의 엘카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. 그 선수가 또 어리면서 유망한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에요. 그래서 그 선수를 에제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다. 이런 얘기들이 온스테인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또 가디언이라는 언론사에서는 클럽 부리의 촐리스라는 선수를 언급했습니다. 이 선수가 또 에제 대체자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. 어쨌든 간 팰리스 내부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대체자들을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정황상 에제가 토트넘으로 오고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에제가 바이아웃이 만료가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그 바이아웃 금액이 아니라 이적료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토트넘은 5,500만 파운드에서 옵션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어떻게 조율이 될지, 그리고 토트넘은 에제를 영입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에제가 토트넘에게 되게 유혹을 당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? 혹할 수밖에 없는 게 토트넘의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. 유로파리그 우승했고요.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. 그리고 축구 선수들 얘기로는 챔피언스 리그가 꿈의 무대라고 할 만큼 뛰고 싶은 선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. 그래서 토트넘에 온다고 했을 때는 챔피언스 리그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있고요. 슈퍼컵에서 파리와도 게임이 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토트넘 마냥 약하진 않네?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 벌리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도 당연히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고요. 또 로메로가 이번에 재계약을 했잖아요. 그래서 핵심이 지켜지고 있다. 팀의 강함이 유지되고 있다. 이런 것들이 또 에제에게는 느껴질 수 있고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메로는 진짜 단순 재계약이 아니라 어떤 팀의 상징적인 무언가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제 영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에제가 나만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에제 소식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또 토트넘의 베스트 11 희망편 안 짜볼 수 없겠죠. 저는 골키퍼 비카리오, 포백, 우도기, 반더벤, 로메로, 포로, 그 위에 벤탄쿠르와 팔리냐, 그 위에는 사비뉴, 에제, 쿠두스, 원톱은 솔랑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선이 사비뉴, 에제, 쿠두스예요. 딱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챔스 나가는 팀이지,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은 네임밸류가 확실히 올라갈 라인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히샬리송이 폼이 올라있기 때문에 저기에 히샬리송이 뛸 수도 있고, 또 히샬리송이 폼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솔랑키까지 원래 폼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톱 뎁스도 너무 좋죠. 게다가 벤탄쿠르가 미들맨으로 활동하면서 팔리냐가 임대생이 되어서 든든한 3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로메로의 재계약으로 인해서 토트넘의 주전 풋백이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탄탄한 베스트 11을 구성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제는 프랭크의 진짜 시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상대가 바로 맨시티인데요. 맨시티가 지금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또 토트넘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. 또 시티가 지난 시즌처럼 극단적인 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직선적인 축구도 구사하기 때문에 토트넘도 역습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. 그래서 토트넘이 강팀과의 상대로 마냥 수비적인 축구를 할 건지, 아니면 혼합해서 할 건지, 또 벌리한테 당했던 역습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비해낼 수 있는지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라인더러스가 지난 경기에서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손흥민이
맨시티 킬러로 활동을 했었는데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또 맨시티와 어떤 게임을 펼칠지 이런 것들도 기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과연 토트넘은 이런 좋은 분위기를 타서 좋은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